안녕하세요. 독서 사고 시간입니다. 카메라 조금만 정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벌써 어떻게 시간이 질러서 네, 10주차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들떠서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자, 오늘은 독서 토론 및 발표에 대한 기술, 뭐 특별하게 기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세요? 이게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기술은 반복적인 연습이에요. 어, 사회복지학과는 발표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콘텐츠 학과는 이제 그런 게 좀 덜 하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나가서 무슨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이제 스스로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퍼블릭 스피치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때그때마다 자기만의 기분이 있고 뭐 약간 굴곡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그럴 때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자신 없는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나가면 상대가 벌써 알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활동도 하실 거고 모임 활동도 하실 거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소모임에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막 이렇게 강의실이나 강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의 내용을 일단 저희가 숙지를 다 해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토론과 발표의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아니면 어떤 대변 속에 대본이라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렇지만 하여간 갖고 있는 자료 속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달 방법은 반복적으로 연습,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뭐 뉴스 아나운서도 막 얘기를 하다가 대본도 한번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나 혼자 막 일어나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독서 토론은 이제 소모임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 얘기하는 것도 조금 네, 경청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야 그 사람 비판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판이 남의 말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도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게 이제 토론이다 보니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고 남의 말을 들어서 나, 나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이렇게 비판적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이야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발표 준비를 실제 발표의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자신감, 네, 그리고 연습, 그리고 명확한 자기가 읽었던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숙지, 머릿속에 숙지, 이게 가장 딱 맞아야지만 자신 있게 남 앞에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한번 자료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독서 토론하고 발표의 기술은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와 분석을 어느 정도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달하는 이제 능력을 시키는데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정착화 아니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쫙 있고 나서 얘기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좀 말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어버버하게 되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보다도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말이 정확하게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학습자들이 다양한 기술 전략들이 필요하긴 해요. 뭐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응기응변으로 다다닥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막 이렇게 자기 실수를 약간 오픈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유능하신 분 앞에서 제가 말을 하려니까 떨리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좀 예쁘게 봐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너스레도 떨면서 네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보다 자기도 준비를 했지만 계신 분들한테는 좀 떨려서 좀 "그렇다. 이해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괜찮다고 또 막 이렇게 또 격려도 해 주시잖아요. 그런 약간 쇼맨십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독서 후에 통찰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서를 했어요. 독서를 어느 정도 하면 그 책에서 그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독자들에게 그 책을 어떤 내용을 또 중요한 개념을, 주제를 또는 쓰신 저자가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다가 내 생각을 합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독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요. 독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도 생각이 같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독서 과정 후에 독서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여러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주요 통찰 및 아이디어 식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이 내용이 무언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 제목만 딱 봐도 이제 느낌으로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 딱 하나 잡아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소설에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나 변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회적 메시지 이런 것들의 주요 통찰을 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문학 서적에서는 저자가 주장하는 이론, 개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책을 딱 봤을 때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선정을 초이스를 해요. 근데 그 책을 딱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생뚱맞네, 생뚱맞아. 진짜 생뚱맞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제목을 줬을까? 내가 생각할 땐 잘 안 맞는데.'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찰력 있게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중요한 개념하고 주제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저자가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지를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생뚱맞은 제목하고 내용하고 너무 돌려서 얘기한다. 뭐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제목을 만든 이유는 어떠한 개념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철학적인 개념, 다른 것들에 대한 개념들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고 주제를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저자가 책을 통해서 전달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 주장이나 이런 논리들이 약간 비판적이거나 사회에 비적합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뒷받침을 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증거를 제시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저자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 논리는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이야기를 하면 금방 찾으실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해 가능하지 않은 어떠한 논리와 중고와 철학적인 어떤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 사람 말 너무 어렵다. 이 사람 생각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찾아내면 또한 이제 자신의 생각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통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랑 생각이 딱 맞아요. 그러면 '아우 재밌어 정말.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좀 다르지만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제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거기 안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경험, 내 지식, 나의 가치관
이런 걸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막 썼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좀 광범위하게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뉴스에서 제가 본 건데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한 30대 정도 됐는데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 아무 일명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하게 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아빠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빠 뭐 예를 들면 나 어떤 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약이 없네.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건데 술을 먹고 이제 죽인 사건이 났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그죠? 아무 일명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하고 사는 사람을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 남자는 왜 저러나? 죄송해요. 전 술 먹고 기억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인 시점에서는 당연히 남자 뭔가를 가해한 남자가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저자는 가해 입장에서 네 그렇게 막 썼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막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누나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다든가 어떤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생각이나 그런 시뮬레이션이 비슷한 사람, 실루엣이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막 가슴이 뛰고 근데 자기가 지금 그날 그때 술을 먹어서 자기도 모르게 뭐 우발적으로 행동을 했다.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그죠? 객관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가해한 사람이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가해자 입장에서 썼다고 한다면 저랑 생각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네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책을 읽어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지역적인 문제도 비교해 보고 사회적인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라. 왜 추리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공상주의 같은 거 사회주의 같은 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때려쳐 이 책. 뭐 이상한 책을 썼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자가 생각했던 어떠한 그런 논리적인 거와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요약하고 기록을 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거 토론을 할 거잖아요. 논의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계속 정리를 하면 정리하고 어떤 이제 뭐랄까 대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은 이런 요약본을 계속 읽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술술술술 나오게끔 네. 까먹으면 대본을 보면서 '아 이렇지.'라고 해서 물론 대본대로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저희가 어떤 배우면 캐릭터에 맞게끔 거기에 작가가 써준 거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야겠죠, 제 감정을 배제시키고. 근데 이 토론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저자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꼭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어떤 거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글로 써도 좋고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도 좋고 이런 기록들은 독자가 책을 다시 참고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걸 읽고. 그런가?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 가능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하고 기록이 논리적인 구성을 기초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논리적인 구성? 어떻게 해야 논리적인 구성이냐? 이 정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네, 숙지를 완전히 해서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책이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100장, 200장 되니까 중간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메모해 놓는 것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논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 주장과 증거를 연결할 수 있도록
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좀 중요합니다. 말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이 이어지게 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론본론 결론으로 써져 있는 모든 책들을 읽으시면 논리성의 구조이기 때문에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어려운 것들을 읽으면 현실적으로 얘기했다가 과거로 얘기했다가 미래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명확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주제를 이제 출발해서 세부적인 주제와 주장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서론에다 다루고 그 이후에는 각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연구를 통해서 차례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논리에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한 이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결은 그 주장과 증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이 약간 당연히 명확해야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얘기가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보다 내 연구나 학술지나 통계나 통계 자료나 뭐 이렇게 관청이나 국가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훨씬 더 증빙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환경 오염이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환경 오염이 별로 큰 건지 안 큰 건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각 구에 있는 뭐 이렇게 환경단체라든가 뭐 기후단체라든가 또 구에서 좀 더 모아서 뭐 서울시가 또 아무래도 매연이나 이런 게 또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더 과학적인 연구를 펼치는 사람들이 찾아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네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주장, 증거 이런 것들이 연결성 있게 하면 좋은 거고요. 그 연결이 곧 설득력 있는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인 구조의 구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볼결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이렇게 쓰기에는 서론에는 전체 논지를 소개를 해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본론에는 주장이죠. 단계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막 갖다 붙여서 서론은 몇 장, 본론은 몇 장,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론으로 가서 논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강조하는 메시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에서 다루는 사례들 같은 걸 좀 결론에 넣다든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에다가 이 서론 본론 결론 이 문구가 왜 도움이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논리적인 구조로 인해서 이걸 썼는지, 어떤 시사점을 줄 건지, 또한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좀 뭔가가 미약하다, 한계점이 있더라, 뭐 이런 것도 강조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수들은 연구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형식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반성 뭐 이런 거 가지고 뭔가를 아까 뭐 학교에다 뭐 써서 내시나요? 뭐 이런 토론 같은 거 쓸 때 저도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막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단점이나 미흡함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상대가 얘기하면 메모해 놨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라고 토론에다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너가 얘기할 부분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하면 이제 프로답겠죠. 자, 그다음 이제 사고의 흐름을 유지하라는 건데요. 논리적인 구성을 할 때는 독자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사고의 흐름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나 글도 술술술술술술술 읽어 나가게끔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주장과 증거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또 논리적으로 비약하거나 과도한 추론을 좀 피해야 하고요. 예를 들면 논리 중간에 다른 주제가 급격히 전환되거나 증거 없는 결론을 도착하는 것.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 왜 막 A라는 부분 얘기했다가 B라는 부분 얘기했다가 C라는 부분,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왜 휴학하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 입학 전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학 전부터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뭐 막 이렇게 가정사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자르고 됐고요. 왜 휴학하시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들어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분은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정돈돼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토론도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좀 이어져야 되지 급격하게 다른 얘기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그래서 메모해서 머릿속에다 넣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 대화를 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토론을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딱 두시고 얘기를 해야지 뭐 대부분 저도 뭐 아줌마지만 막 장황하게 막 되게 포괄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또. 근데 이렇게 전문적인 토론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딱 보고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건 이제 다른 거니까 그죠? 서로 빈정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런 건 좀 피해야 된다. 반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론을 예상해서 대체하는 그 응비응변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쓰고 이거에 대한 시사점도 쓰고 그냥 한계점도 써야 돼요. 근데 상대가 그걸 얘기를 하면 오픈을 하지만 굳이 "제가 이런 잘못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반론 예산에 대한 대처입니다. 논리적인 구성에서는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데 예상되는 반론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죠. 어떤 게 생겨날 건지 미리 캐치해서 '어떤 답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답은 거죠. 이를 통해서 논리적인 결함을 좀 보완하고 논리를 깊게 더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 말씀 잘해 주셨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떠신가요? 뭐 이러면 뭐 이해 가능합니다. 이러면 자기가 잘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어거지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과도한 비약, 과도한 추론 그리고 뭐 너무 오버해서 1 단계만 생각해야 되는데 뭐 5 단계까지 뭐 생각해서 이렇게 약간 확대 해석이라고 그러죠.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론의 기술에 대한 습득인데요.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면 남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의견 경청과 비판적인 분석이 토론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구조를 좀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메모를 하거나 상대편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상대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메모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네 말씀하세요. 뭔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좋은 바람직한. 그리고 나서는 하나씩 하나씩 "아까 이런 얘기 하셨죠? 이거 이렇게 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요거 이런 의견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의견 경청이라는데 의견 경청은 상대편이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어. 네 얘기. 됐고 내 얘기만 할래." 이러면 이 지금 토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상대편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이제 제 의견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의 의견을 제가 아까 상담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휴학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을 대화를 해 보면 그분이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왜 휴학하려고 하시냐고요. 이러면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 드려요.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맞장구 치면서. 대박. 어우 속상했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막 이래 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서운해하면 막 이래가면서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공감도 해 줘 가면서. 이게 경청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유 네. 다 끝나셨습니까?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대화가 하고 싶겠냐고요. 그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핵심적인 메시지를 쪼끔 체크를 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배경이나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제 얘기를 할 때 상대편이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갖고 비판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대편의 주장을 들은 후에 내 주장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상대편의 논리를 결함과 약점을 좀 찾아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쭉 제가 적어 놨잖아요. 막 그러면 상대편이 얘기하는 그 증거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고 또 비판 가능한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 있어요. 왜 싸움하는 거 중재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내가 좀 친한 A한테 "넌 왜 그렇게 했어? 이 사람 말이 맞잖아." 이렇게 편을 드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대방이 제시하는 그것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중립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지적을 하고 "제 근거 자료는 이렇게 해 갖고 왔는데 뭐가 좀 다르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대화로 좀 풀어나가거나 그 사람이 말문이 스스로 막히게끔 해야지 "넌 무조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자녀들 다 길러 보셨으니까 형제나 자매나 남매나 뭐 둘이 싸웠어요. "엄마 제가 나 때렸어요. 오빠가 나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러면은 "왜 동생 약한 동생을 따지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같이 이렇게 해서 중재시키는 그런 역할 다 해 보셨잖아요. 네. 하셔서 또 다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지금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이제 잘 나셨다는 거죠. 이런 걸 배워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생활의 어떤 지혜 어 뭐 이런 것들을 아셔서 그냥 터득하셔서 하신 거지. 근데 전문적인 토론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남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반론을 제시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발견한 뭐 약점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쪼금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록을 해요. 그러면 고런 것들을 좀 주장을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갖고 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그래서 상대편이 너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반론을 제시할 때는 상대편은 논리적으로 결함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자신의 주장이 왜 더 타당한지를 제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말문이 막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반론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반론이 단순히 공격 "너 잘못했어요." 이런 공격이 아니라 전체 논리를 잘 맞아떨어지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토론회에서 논리적인 우선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상대편에서 이렇게 뭐 물론 자료를 교환하면 너무 좋고요. 그게 그런 상황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메모죠. 제일 좋은 방법은 메모라는 거죠. 자 설득이 있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득 있는 표현은 자신의 주장을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상대편과 청중이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기술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명확한 주장이라는 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 이러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간결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니 누가 그러던데 이거 피를 이게 안 된다 그러던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주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누구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뭐 여기 계속 환경보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보호에 중요하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야외에 나갔거나 지금 학교에서 오시거나 목이 너무 말라서 음료수를 먹고 싶거나 뭐 이러면 텀블러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으시지요. 그쵸? 근데 남을 이제 접대하거나 막 대접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 사드리고 싶거나 이런 일이 저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먹던 텀블러 닦아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본딩 메이션 눌러서 텀블러를 하나씩 산다? 그럼 집에 텀블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이라든가 종이컵이 생겨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장할 거라면 그러면 충분한 이제 증거와 예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 연구 결과,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청중이 더 쉽게 "맞아. 해양 쓰레기가 80%래. 아유 곰이 다 죽어간대. 뭐 야 얼음도 녹는다더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가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래. 심각성은 있죠.' 또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에 저는 한 번도 안 먹습니다. 어. 플라스틱으로 절대로 안 사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요? 그러면 일 주일 동안 몇 개를 쓰시냐."고 한번 체크업을 해 보세요. "아 전 돈 아까워서 안 먹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한 3 개나 4개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일 주일에 3-4 개면 그게 한 달 되고 "아니 안 먹을 때도 있어요."라고 하시지만 평균학적으로 증거를 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달에 그래도 30 일이지만 15개 정도는 쓰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인구수로 따지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증거와 예시를 만들어 낸다라고 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얘기하게 되면 뭘로 얘기하게 돼요? 설득력 있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 과정에서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때때로 효과적일 수도 있다. 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연구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해양 쓰레기도 많이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쪼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름 이렇게 금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니면 뭐 기간을 이 플라스틱이 스스로 녹는 거죠. 단 5 시간이 경과되면 사용하고 물에 닿건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닿고 5 시간 되면 이렇게 쭉 스트롱까지 다 이렇게 녹는 그런 걸 만들어 놨어. 그래서 5 시간 안에 그 음료수를 먹지 않으면 그냥 물이 다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걸 만들어 냈어. 그러면 이런 거 그게 뭡니까? 저는 커피 한 잔 갖고 한 10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막 반박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감정 호소가 들어가는 거죠. 뭐 해양 쓰레기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이런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효소한다는 거죠. 근데 감정이 좀 지나치거나 근거가 약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상대방의 어떤 청중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효소는 "좀 봐 주세요. 봐 주세요." 막 이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쓰고 빼고 쓰고 빼고 막 이렇게 네, 이제 조미료처럼 살짝살짝 가미하는 그런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토론을 할 때는 논리적인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장의 핵심을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반을 해야 되고 막 얘기하다가 조금 뭐 상대가 너무 비판적으로 내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살짝 감정적으로도 조금 이제 집어넣고 눈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시각을 맞춰가면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토론이잖아요. 대화하니까 여러 사람하고 할지 두 사람하고 할지 그건 모르지만 상대편인 자기랑 다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설득력이 있는 이제 표현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편을 이해하고 반론을 제시할 때 존중하면서 내 상대편이 반발심을 갖지 않도록 두고 보자. 너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갖지 않도록 이제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때 청중에 대한 수준과 관심을 고려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언어도 좀 순환해서 존중하는 언어도 사용하는 것도 비하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무시 발언이라든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자, 발표를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메모를 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건지 반복적으로 연습한 첫 번째 이 수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도 대충 오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가 일단 명확해야 되고요. 방향도 딱 정확해야 됩니다. 발표의 목적과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건지, 어떻게 설득시킬 건지, 어떤 교육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딱 명확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중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중들이 내 얘기를 듣고 쑥 빠져들게끔 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유명한 강사들. 그러면 청중에 대한 배경, 지식 수준, 기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매우 어떻게 중요하다고 청중을 어떻게 분석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회 갈 때는 전문가의 집단을 대상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관계자한테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뭘까요? 뭐 이런 거. 저도 어디 가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대부분 여자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이분은 다 성인학습자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석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이 많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컨셉을 딱 바꿨어요.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 집단이구나. 전문 용어를 써도 알아듣겠구나.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석사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생각이 조금 더 폭이 넓겠구나.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다르구나. 이런 것도 캐치하고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토론할 때 청중에 대한 분석은 굳이 뭐 내가 안 해도 누구에게만 물어봐도 제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자료 준비 같습니다. 자료 준비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네. 발표 내용에 대한 연구, 사실 확인, 신뢰성 있는 어떤 출처 이런 것들도 뭐 이미지, 그래프, 뭐 슬라이스, 뭐 PPT 자료 뭐 좋아요. 하여간 자료는 주제와 논점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발표를 할 때 남한테 보여주는 PPT 자료는 훨씬 더 내 말보다 눈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하여금 시각적으로 이게 핵심 내용이 뭐구나라고 확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표에 대한 구조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발표의 전체 구조를 계획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뭐 서술론은 당연한 거고 근데 뭐 발표의 주제, 목적, 소개, 관심을 중간중간에 약간 우스갯소리 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똑같은 단어라고 하지만 네. 어 상대편한테 뭐 "사과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막 이랬는데 사과를 딱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 뻘쭘하시면 "이거 하나 갖다 드리시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음. "사과야?" 뭐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뻘쭘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코미디 약간 개그스러운 아재 개그 같은 것도 살짝 넣어 가면서 발표를 계획하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말을 너무 빠 저도 말이 빠르거든요. 말을 막 빨리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빨리. 막 이게 떨리니까 말을 막 빨리. 상대편이 내가 생각할 때 '말을 너무 늦게 한다.'라는 걸 선에서 지금 말 천천히 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상대가 듣기는 더욱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논점을 단계적으로 제시를 할 때는 말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할 때 완전히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상대로 하여금 더 기억에 남습니다. 네. 결론을 얘기할 때는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상대편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발표를 할 때는 웬만하면 빨리빨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발표 내용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할 때도 있고 막 빨리 할 때도 막 이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면을 혼자 찍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 화면을 딱 보면서 찍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막 혐오스러웠어요. 제 얼굴 보고 있는 게. '헐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저렇게 보이는구나.' 막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얼굴이 뭐 어떻게 보이든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가 준비한 이 자료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능한지 '가능해야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액션도 취하고 막 손뼉도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을 중간중간에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러니까 자료들이 50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상황이 아니시면 어디 가서 발표를 하시거나 이러시면 천천히 하시는 것도 상대편이 내 말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 목표의 설정, 발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청중에게 새로운 정보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건지에 따라서 발표 내용이나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발표의 초점을 유지하고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발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거냐? 목소리 톤, 속도 나왔죠. 금방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기 좋은 그런 목소리 톤은 하이 톤이 아니고 저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답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톤이에요. 근데 여자는 저톤보다는 약간의 하이톤을 더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목소리 톤은 약간 저톤이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상냥하게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소리 톤과 속도는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음향도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지나치게 빠르거나 지나치게 느리거나 이러지 않은 한 어떤 약간 강약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정해서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이 부분 제가 천천히 얘기하고 있죠." 막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톤도 약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흉내 같은 것도 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 전화 받을 때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누구님."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각적인 자료도 되게 중요합니다.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이렇게 발표 내용 같은 것들. 자료 없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슬라이스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은 정보를 담아서 그냥 후둑후둑후둑 넘기는 것보다 한두 장이지만 키포인트를 딱 하나씩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청중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선 맞추기. 학생들에게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 학생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발표를 하라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료가 보이죠? 이게 수그리고 있어 이렇게. 이게 화면을 보지 않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요한 소통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습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얼굴도 보면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막 이래야지 막 이렇게 막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성인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선을 맞추고 청중들과 예 어떤 이제 연결감 '나 지금 너희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좀 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시선을 맞추면서 할 수 있도록 어 연습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한 발음. 저도 말을 할 때 말이 꼬여서 발음이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걸 막 찍었을 때 동영상을 깔끔하게 쇼트를 찍었을 때 약간 막 뭐 NG를 하도 내니까 보고 있는데도 막 버벅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아까 톤, 속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머릿속에다가 딱 무언가를 정착하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토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되면 말은 천천히 제대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어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머릿속에다가 발음을 딱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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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막 이렇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려운 용어를 쓰신다 그러면 많이 연습을 해서 리딩을 많이 해서 머릿속에 고착화 시켜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감이에요. 네.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서 정리가 정돈이 됐어요. 그럼 마음을 딱 먹는 거죠. 자신감은 마음이거든요. '발표 잘해야지.' 뭐 이런 발표 이 그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의 발표는 신뢰성을 좀 높이고요. 청중들을 하고 발표자를 존중하게 만들고요. 잘 듣게 얘기하죠.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세, 표정 막 뭐 body language라고 적혔네요. 제가 막 흉내도 내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자신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두 번 연습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우 내가 뭐 이 나이에 앞에 나가서 발표할 일이 있어. 아유 싫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교회 나가서 앞에 찬양도 볼 수 있고요. 교회 나가서 되게 사회도 보실 수가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끌으실 수도 있고요.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 옆에서 그냥 이렇게 뒤에서 도와드릴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치만 이제 리더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시간이 딱 정해지면 시간에 맞게끔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저희 뭐 석박사 같은 거 시험 보거나 이럴 때 교수 시험 볼 때는 발표 시간이 딱 15 분이에요. 거기서 넘겨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딱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1 시간이다. 아니면 10 분이다. 그 시간에 맞춰서 엉뚱한 질문을 할 때는 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머릿속에다 두고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음을 익숙해 하고 했고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지 헷갈리지 않은지도 좀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한번 연습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가 어때요? 자신감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뮬레이션? 동영상 어디 들어가서 찍을 때 카메라 딱 들이대면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놀래요. '어 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환경 조성을 통해서 발표 장성도 리허설이라든가 진행, 방송 같은 거 보면 그 리허설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연습하는 것도 좋겠다.
아까 자신감인데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해라. 머릿속에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면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음, 머리에서 정착화되고 마음을 딱 먹으면 행동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어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착해, 착해, 착해." 뭐 이렇게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명확한 의사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 예시를 통해서 비유하는 방법, 청중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 뭐 왜냐하면요, 저도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발표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내가 그런 걸 왜 해요?'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어디에서 내가 예 부부 동반을 갔어요, 연말 연시에. 그런데 "아 뭐 인사말 한마디 좀 부탁할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우 내가 뭐라고 인사말을 해요. 아우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머릿속에다 두고 계시는 거죠. 아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초대받으러 왔는데 와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 그리고 또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부부님, 이런 세계에 저희 부부가 낀다는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이렇게 약간 그 사회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확실하게 여기서 분위기에 맞춰서 놀고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고마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습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아휴 맨 마지막에 좀 버벅거렸네요. 네. 하여간 뒷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읽어 보시면 뒷부분, 앞부분은 조금 중요하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뒷부분은 그래도 앞부분에서 다 했던 것들을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라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자, 50분 동안 또 얘기 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해결과 독서에 대한 연결,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책에서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제 요런 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